할머니 밥은? 손녀 할인이가 텅 빈 식탁을 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밥, 며느리 수진이 밥, 손녀 할인이 밥 3개만 놓여 있었죠. 며느리 수진은 저를 흘끗 보더니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니, 깜빡했어요. 저희가 좀 정신이 없어서요. 그 말에 제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할인이가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밥은 왜 없어? 할머니도 가족인데. 그 순간 제 50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1년 뒤 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살려주세요. 대체 그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5 정은자입니다. 지금은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지요. 요즘 제 가게 앞엔 유난히 줄이 길어요. LA 김밥 할머니, 50년 이민 인생.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웃으며 김밥을 말지만 제 마음 한쪽엔 아무도 모르는 큰 상처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떠난 미국. 남편과 함께 보냈던 가난한 날들. 그리고 결국 며느리에게 쫓겨나 50년 만에 빈손으로 돌아온 한국. 오늘은 그 상처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게 됐는지 그 긴 시간을 이 한 편에 모두 담아보겠습니다. 때는 1973년 여름. 23세 저는 남편 철수의 손을 꼭 잡고 김포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2개, 주머니엔 $200.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은자야, 우리 여기서 사람답게 살아보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LA 공항 문이 열렸을 때 뜨겁고 낯선 바람이 불어왔어요. 먼지 냄새, 매연, 남의 나라 말.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살 수 있을까? 아메리칸 드림의 막연한 꿈과 두려움을 안고 우린 코리아타운 낡은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침대 하나, 창문 하나.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용으로 있었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자.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철수는 건설 현장, 저는 봉제 공장. 사장이 제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 수 있겠네요. 내일부터 나와요. 주급 $80. 그게 제 첫 미국 월급이었습니다. 12시간 재봉틀을 밟고 손가락 끝은 피가 맺혔고 허리는 굳어갔지만 우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철수가 일을 못하고 집에 누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옮기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고 했어요. 남편은 끙끙 앓았고 저 혼자 주급 $80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방세 $200를 내고 남은 돈으로 밥과 약, 교통비 전부를 버텨야 했습니다. 냉장고에 케첩 한 병만 남아있던 날, 저는 밥에 케첩을 비비며 울었습니다. 우리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닐까? 그래도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 앞에 붙은 종이 한 장, 경영 악화로 폐업합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머니엔 $50. 남편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가난이, 그리고 50년 뒤 제가 내 밥그릇조차 못 받게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요. 그때 보였습니다. 코리아타운 게시판에 작은 쪽지. 식당 주방 보조 구함, 새벽 4시 출근. 식당 문을 열자 김치찌개 냄새가 확 들어왔어요. 식당 주방일 할 줄 알아요? 모르지만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방 보조가 됐습니다. 양파를 까다 손이 쓰리고 설거지를 하다 손톱 밑이 벗겨져도 식당에서 들리는 한국말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은자 씨, 물 좀 줘요. 은자 씨, 오늘 김치 맛있네. 그 소리만 들려도 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점심시간, 주방에 저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밥 조금과 단무지 몇 조각 그리고 햄과 김 한 장이 남아 있었어요. 배고파서 그걸로 김밥 한 줄을 말았습니다. 참기름 살짝 두르고 돌돌 말아 한 입 먹는 순간 엄마 도시락 맛이 떠올랐죠. 그 순간 미국 오기 전 한국의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사장님이 지나가다 말했어요. 이거 뭐예요? 김밥이요.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팔아봐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식당 사장님 말대로 다음 날부터 김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 앞 작은 테이블 하나, 스티로폼 통 몇 개, 김밥 5줄. 그렇게 조용히 첫 장사를 시작했어요. 첫날 딱 3줄이 팔렸습니다. 1달러 25센트씩, 총 3달러 75센트.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걸 누군가가 사 먹었구나. 그게 그렇게 고맙고 살아있는 느낌이었어요. 둘째 날은 5줄, 셋째 날은 10줄. 사람들이 조금씩 속삭였습니다. 저기 김밥 파는 아줌마 있잖아. 맛있대. LA라는 큰 도시에서 작은 것이지만 제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 50줄을 넘게 팔았습니다. 월 1,500달러. 봉제 공장 월급의 5배였습니다. 남편 철수는 놀랐습니다. 은자야, 이거 진짜 될 것 같다. 그 말에 오랜만에 남편 얼굴에서 빛이 도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녁 우린 정말 오래간만에 고기를 사 먹었어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가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사나보다 여보.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2년 뒤 드디어 제 꿈을 하나 이루었어요. 중고 푸드트럭. 하얀 페인트가 벗겨진 작은 트럭이었지만 문짝에 직접 글씨를 적었습니다. 정은자 김밥. 트럭 앞에서 남편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자, 우리 인생 새 출발이다. 그날부터 새벽 5시마다 트럭을 몰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사무실 앞에 트럭을 세우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프레시 김밥 $1. 2개 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영어로 손님들이 말했죠. 영어가 서툴렀지만 김밥은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한 달 $3,000. 우린 모텔을 벗어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죠. 남편과 저는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사람답게 사는 것 같네. 그리고 우리는 민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김밥이 저희를 살렸죠. 하지만 나중에 그 김밥 때문에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고도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호가 태어났어요. 작고 따뜻한 아기. 그 아이를 안고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 가난하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민호를 유모차에 태우고 트럭에서 김밥을 팔던 날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김 굽는 냄새를 맡으며 잠들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힘이 났습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이 민호를 무릎에 앉히고 남은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은자야, 우리 이제 좀 사나보다. 남편이 웃으며 말할 때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요. 트럭 장사가 잘 되면서 저희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하지만 그 무렵
남편 철수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남편 옷에서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카지노 영수증이었어요. 남편은 돈을 땄다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라는 곳은 처음엔 이기고 점점 빚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운이 없었어. 다음엔 만회할게. 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건 우리를 바닥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보니 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돈. 민호 유치원 보내고 가게 열려고 꼭꼭 모아둔 돈이 텅텅 비어 있었죠. 저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는 벽에 기대앉아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떠났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훈훈하게 익어가던 점심시간. 트럭 안에서 평소와 다르게 가스 냄새가 조금 강했어요. 뭐지? 잠깐 머뭇하다 그냥 불을 켰습니다. 쾅!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불꽃이 치솟아 트럭 전체가 타올랐습니다. 내 트럭. 우리 가족의 꿈. 민호를 키운 집 같은 곳이 불길 속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가며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민호. 내 트럭. 의사가 말했습니다. 손등 2도 화상입니다. 흉터가 남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붕대 감긴 손으로 다시 김밥을 말았어요. 밥은 식어도 삶은 식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도 없어지고 남편도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4살. 잠들어 있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고 새벽 4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김밥을 다 팔고 두 손에 남은 동전과 지폐를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작은 발걸음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저는 민호를 번쩍 안았습니다. 우리 민호 오늘 착하게 있었어?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의 얼굴이 제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믿을 곳 없는 이민 생활 속에서 가난한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늘 죄책감과 외로움이 따라다녔지요. 민호가 잠든 밤이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할게. 김밥만으로는 민호를 키우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낮엔 김밥, 저녁엔 세탁소, 밤엔 청소. 하루 18시간을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니 민호가 제 얼굴을 찬찬히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 민호 공부해야 하니까. 그러자 민호가 식탁 의자에 철퍼덕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힘들잖아. 그 말에 제가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힘들어도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그날 밤, 민호는 제 옆에서 제 팔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저는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어요. 민호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영어가 서툴러서 집에서 울던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점점 적응했고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는 영리하고 집중력이 좋아요. 잘만 하면 좋은 대학도 가능합니다.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민호를 처음 안던 순간 제가 혼잣말로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이제 그 길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민호를 대학 보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씨 계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쥐고 서 있던 아이 얼굴이 어찌나 반짝이던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이민자 엄마가 혼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아들이 저를 내쫓을 줄은 정말 몰랐죠. 민호는 졸업 후 LA 근교 IT 회사의 고액 연봉을 받는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첫 월급날 민호가 제게 새 옷 한 벌을 건넸어요. 엄마, 이제 내가 벌어. 엄마는 좀 쉬어.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소개할게. 수진이야. 크고 동그란 눈, 조심스레 웃는 입술, 그리고 어딘가 절박해 보이는 말투. 저는 반가워서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예쁘네. 반가워요.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그 눈빛 하나가 가슴 한쪽에 걸렸습니다. 조금 공허한 눈빛. 민호를 바라보는 눈에 사랑보다 더 짙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온 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정 부모에게는 끊이지 않는 빚이 있었고 수진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연봉, 민호의 시민권, 민호의 안정된 직장. 그 모든 게 수진에게는 탈출구였던 거죠. 저는 그저 민호가 행복해 보인다 싶어 두 손 모아 축복만 했습니다. 둘은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식장에서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민호의 연봉을 묻던 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민호의 얼굴엔 수줍은 행복만 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잘 끝났고 둘은 작은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했죠. 결혼하고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신혼집에 들렀습니다. 수진아, 이것 좀 먹어. 바쁘면 반찬이라도 든든히 먹어야지. 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했고 민호도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반찬을 건네고 돌아서려는데 그때 부엌 쪽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만들 때야.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돼. 우리 둘만 잘해도 돼. 그 말에 민호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을 나서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하는구나. 그 후 결혼하고 손녀가 태어나고 아이가 커가기 시작하며 수진이가 제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는 집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민호가 따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 집 너무 좁아. 엄마 집 팔아서 보태면 넓은 집으로 갈 수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녀가 고생하며 살지 않기를 바랐기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팔게. 제가 피땀 흘려 사놓은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 결정이 또 다른 시련의 문을 열었던 것이겠지요. 함께 살기 시작하고 몇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집엔 늘 조용한 긴장 같은 게 깔려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손녀의 도시락을 싸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제 손에서 냄비를 빼앗아 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도시락 쌀게요. 어머니 힘드실까 봐요. 말은 친절했지만 그 말 뒤에 어머니는 내 살림을 건드리지 말라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하던 일들을 수진이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한 게. 그리고 어느 날 식탁에 앉아 밥을 기다리는데 민호 밥, 수진이 밥, 손녀 할인이 밥. 그 세 개만 놓여 있었습니다. 제 자리는 없었어요. 내 건 안 났니? 잠시 뒤 민호가 퇴근해 돌아왔을 때
수지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가 비어있는 제 자리를 보더니 잠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밥은? 수지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그 순간 민호의 얼굴에는 분명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호는 제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진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저 입안에서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이 사라진 순간 사람이 이렇게도 외로워질 수 있다는 것만 새삼 깨달았을 뿐이었죠. 수진의 친정 식구들이 한국에서 잠시 놀러 왔습니다. 어머니, 친정 부모님이 잠깐 머무르고 가실 거예요. 잠깐이라던 그 잠깐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명품 쇼핑백이 매일 현관에 쌓였고 저만 빠진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 외식들이 이어졌죠. 식탁에는 친정 식구들의 밥만 먼저 놓이고 저는 항상 마지막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수진의 친정 엄마가 말하더군요. 사부인 할인이 교육과 살림은 딸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한국 분이시고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다 해도 아무래도 미국하고 한국식 교육은 저희가 더 잘 알고 더 잘해요. 그 말투, 그 웃음, 그 얇은 선을 긋는 정중함.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일까? 그날 늦은 밤 방으로 들어가던 민호에게 수진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가족만 생각하자. 엄마에게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 둘이 중심 잡아야지. 그 말이 민호 마음 어딘가에 박혀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일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흐르면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퇴근해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그 말을 들은 수진의 표정이 두려움으로 변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호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엄마, 사실은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어요. 나 친구들이랑 사업 하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투자금이 좀 필요해. 엄마 혹시 도와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LA에서 김밥 장사하며 작은 상가 하나를 사뒀습니다. 월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돈은 제가 한국 돌아가면 쓸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돈이 없다. 너도 알잖아. 엄마가 집 팔아 넣어주고 뭐가 있겠니?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날 이후 민호는 저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눈을 피했고 대화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도와주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 우리끼리 해결해야 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편으로 넘어갔다는 걸. 수지는 밤마다 방에서 누군가와 속삭이듯 통화했습니다. 그 돈 아직 정리 안 됐어요? 할인이 아빠는 몰라요. 지금 정말 어려워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식탁엔 또 제 밥그릇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퍼 혼자 먹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올라와도 밥맛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저를 조용히 거실로 불렀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 하지만 말을 꺼낸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희 지금 너무 어려워요. 수입은 끊기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한 명이라도 부담을 줄이는 게. 한 명?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나갈게. 그날 밤 작은 캐리어 하나를 펴며 50년 이민의 시간을 천천히 접어 넣었습니다. 옷 몇 벌, 낡은 앞치마 하나, 민호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 한 장을 넣으며 숨을 참았습니다. 새벽이 밝을 무렵 손녀 하린이가 잠에서 깨 작은 팔로 제 목을 감았을 때 저는 그 작은 온기를 몇 초간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면 터져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속으로만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사실 마지막은 한국에서 살고 싶었단다. 근데 이런 식으로 떠날 줄은 몰랐지. 새벽에 집을 나와 택시에 올라탔을 때 LA의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갈라지고 한국 땅이 보였습니다. 한국입니다. 기내 방송이 들리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얼어붙은 듯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맞아줄 사람도 갈 곳도 없었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작은 캐리어 하나뿐. 50년 만에 귀국이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며칠 동안 저는 찜질방에서 잠을 잤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 허름한 1층 점포 하나가 보였어요. 공실 문이. 그 앞에 서 있으니 문득 한 가지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김 굽는 냄새, 밥 짓는 냄새. 새벽 4시 민호 이마에 입 맞추고 김밥 100줄 들고 나가던 그 냄새. 다시 해볼까? 점포 계약을 하고 중고 가스레인지 하나 들여놓고 밥을 안 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내 자리를 가진 기분이었어요. 김 한 장을 도마 위에 올리는 순간 손이 먼저 기억해냈습니다. 계란지단을 곱게 접고 오이를 다듬고 밥을 얹어 고르게 펴는 순간 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10줄. 그게 전부였어요. 며칠 동안 한 줄도 안 팔리는 날이 이어졌지만 저는 계속 김밥을 말았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건 몸이 잊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운명 같은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비 오는 오후 젊은 남자가 우산을 털며 들어왔어요. 이 근처에서 제일 맛있다는 김밥집이 여기라던데요? 한 입 먹던 그 남자가 담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도 되겠네. 며칠 뒤 정말 지역 방송에 제 김밥이 소개됐습니다. 그날부터 가게 앞에는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한 유명한 가수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공연 연습 전엔 여기 김밥 먹어야 힘이 나요.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김밥 10줄을 말던 손이 하루 100줄도 넘게 말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말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제 좀 살겠다.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 불을 끄려고 뒤돌았을 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낯익은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민호, 수진, 그리고 손녀 하린이. 1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린이가 먼저 울먹이며 뛰어들어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몸을 끌어안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고꾸라질 뻔했지만 저는 겨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들어와라. 물을 따라 건네는데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민호는 고개도 못 들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민호보다 먼저 그 옆에 앉아 있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번지르르 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눈밑은 검게 꺼져 있고 얼굴은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 목소리는 모래가 쓸리는 것처럼 메말라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수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실은요. 그때 어머니를 밀어낸 건 친정 빚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했을 때 어머니가 집 팔아서 보태주신 그 돈. 그거 보고 솔직히 더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근데 생활비는 늘어나고 친정에서는 계속 빚독촉이 오고 저는 불안해서 숨도 못 쉬겠는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더는 돈을 쓰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면 부담이었어요. 그게 거슬리기도 했고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천천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집 팔아서 보태준 그 돈은? 수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돈 제 친정 빚 갚는 데 쓰고 할인이 아빠가 회사 잘리고 사업한다고 주식이랑 코인에 손을 대고 그나마 있던 거마저 다 잃고 망했어요. 그때 저는 제 가족만 살리려고 어머니는 안 보였어요. 저희 지금 안 받아주시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이 엄마가 그런 줄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죠. 말로 하는 사과는 바람이다. 가게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잡히지 않아. 시간이 다 말해준다. 그 순간 작은 그림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이의 손이 제 앞치마를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한국 오고 싶어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민호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 너희를 품을 준비가 안 됐어. 돌아가라.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다시 올 수 있을까?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니들이 변하면 시간이 데려오겠지. 민호 가족이 돌아간 뒤 나는 가게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잠시 빌린 종로 근처 임시 원룸문을 열었습니다. 작고 허름했지만 여기서 잠깐 숨 돌릴 곳이면 됐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요. 미국에서 김밥 장사하며 마련해둔 작은 상가 월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기에 먹고 사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이 원룸도 오래 있을 생각은 아니었고 며칠 안에 종로 단독주택을 보러 갈 참이었죠. 내가 마지막으로 머물 집을 찾기 위해. 하지만 그날 밤 불을 켜지도 못한 채 나는 가만히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의 떨리던 목소리, 수진의 꺼진 눈빛, 할인이의 작은 손, 그 얼굴들이 조용히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안 된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주면 또 상처를 입을지 모르니까요. 모든 게 마음속에서 뒤섞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가게가 쉬는 날 점심 무렵 종로 쪽에 보아둔 다시 보러 갔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마당엔 작은 감나무가 서 있는 집. 50년을 돌고 돌아 마지막으로 쉬어갈 자리는 이런 곳이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종로 단독주택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젠 내가 내 속도로 살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이제 가게는 유명해져서 프랜차이즈 투자자까지 오고 가고 정신없이 잘 되었죠. 하지만 늘 가슴 한켠에 손녀 할인이가 걸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밥 씻는 것부터 혼자 연습해 봤어요. 서툴러도 배워볼게요. 서툰 계란지단 사진 한 장.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한 번 턱 막혔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변하려는 건가? 이틀 뒤엔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직접 김치 담가봤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배워보고 싶어요. 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계속 해봐라. 그리고 일주일 뒤 토요일 저녁, 가게 앞에 조용히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였어요. 손엔 김과 단무지, 그리고 깨소금 봉지가 들려 있었죠. 엄마,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려고 왔어요. 나는 한참 그 얼굴을 보다가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그래, 얼굴은 봤으니 가봐라. 나는 아직 조금 거리를 두고 싶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도 멀리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을 닫은 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문을 닫았지만 그 소리가 예전처럼 차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움직였던 걸까요? 종로 단독주택의 새아침 공기는 오래된 창틀 사이로 부드럽게 밀려왔습니다. 햇살이 바닥에 길게 떨어지고 나는 천천히 김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퍼지던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민호였어요. 문틈으로 희미하게 떨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어왔어요. 나는 조용히 의자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민호는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당장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염치도 없다는 거 알아. 근데 이제야 내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알겠어. 정말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50년 이민의 세월, 가난, 상처, 배신, 외로움. 그 모든 것이 가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바로 아문다고 말할 순 없어. 나도 아직 겁이 난다. 민호의 눈이 금방 붉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한 번 더 숨을 골라서 덧붙였습니다. 문은 닫아두진 않겠다. 급하게 들어오지는 말고 바람처럼 천천히 와라. 내 마음도 천천히 열리게. 민호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에 얹어놓았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 내려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그 말이면 정말 충분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내게 인사했습니다. 마당에 바람이 한 번 지나가며 아들의 셔츠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민호가 떠난 뒤 나는 김밥을 말았습니다. 김 한 장, 밥 한 숟가락, 참기름 한 방울. 돌돌 말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 김밥을 누구한테 줄까? 민호한테? 손녀 할인이한테? 아니면 그냥 나한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 걸까? 아들이 무릎을 꿇었고 며느리가 울며 빌었습니다. 손녀가 제 앞치마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50년을 버텨온 마음이 이렇게 쉽게 열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닫아두면 평생 후회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김밥 말고 있는 손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돌돌. 밤이 깊어가는데 참기름과 김 굽는 냄새만 부엌간을 채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귀한 시간 내주시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쉽게 용서할 수 없지만 또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읽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